안녕 구독이들아. 오늘 아침에는 소설책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을 가지고 왔다. 최근에 한국판으로 이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되어서 재개봉하는 걸 보고 이 책을 다시 꺼낼 생각이 들었나봐. 이 책은 다나베 세이코라는 작가의 단편소설 모음집이거든. 한 2004년인가 2005년경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아는 분들과 영화를 같이 보았고, 이 영화를 본 뒤에 너무 이 영화에 반해서 원작인 이 책을 사게 되었지. 그리고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5-6권 선물했던 것 같아. 내가 같은 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한 경험은 그게 처음이었지. 그래서 이 책은 아직도 내 책꽂이에 15년, 16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계속 꽂혀있는 책이야. 난 다나베 세이코란 작가의 작품을 이 책밖에 안 읽었는데 정말 감탄했어. 작품에 나오는 대부분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여성의 관점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에로틱한 분위기가 뭐 야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섬세하고 세밀한 성애적인 분위기가 정말 잘 묘사돼 있어. 번역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 한 30여 쪽밖에 되지 않아. 근데 이걸 영화로 참 잘 담았다고 생각해. 단편에 있는 이야기를 영화로 잘 풀어냈지. 근데 그만큼 이 단편 소설이 풍부한 이미지와 스토리와 인물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뭐 조제는 영화로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줄거리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이 작품집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식상하지 않아. 이 관계들이 뭐 예를 들면 이혼한 남자 결혼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식당에서 보거찌개가 끓고 있는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관점의 장면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사촌 조카라고 해야 될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짐을 정리하면서 커피잔을 두고 상념에 빠지는 여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작품들이 재미있는 건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야.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에서도 영화에서 조제가 남자 주인공에게 음식을 해주는 장면이 진짜 맛깔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편 소설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 일본 음식이겠지. 너무 그 장면과 이 사랑이란 관계 속에 사로잡힌, 때로는 중독돼 있는 것 같은 이 인물들과 너무 절묘하게 매치가 돼 있어. 그래서 정말 감각적인 작가라고 생각했고, 난 단편 소설에 대해서 그다지 큰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뭐 어렸을 때 오헨리 단편 소설을 뭐 윤독도서로 읽은 기억 말고는 딱히 없었는데, 단편 소설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나에게 일깨워준 작품을 꼽는다면 나는 다나베 세이코의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이 작품집을 꼽겠어. 그리고 또 하나, 문고판으로 만났던 박경리 선생님의 단편집이 있거든. 근데 그 작품을 읽으면서도 단편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 무릎을 치면서.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힘, 마치 짧은 광고를 봐도 그 안에서 엄청난 감동을 주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짧은 장면에서 삶의 한 장면에서 어떤 그 인생의 아이러니라든가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아픔을 딱 이끌어내는 그 기술. 와, 그런 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래서 오늘 조제와 호랑이의 물고기들 일부를 조금씩 발췌해서 읽었어. 한 40% 아니면 50% 정도 분량을 읽은 건데, 영화를 보거나 이 작품을 직접 볼 사람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장면은 아껴두었다. 그래. 우리 구독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되새김질할 수도 있고 참 고맙네. 내가 편집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딸리는데 그럼에도 와서 들어주는 구독이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 네, 남은 주말도 잘 보내고 다음 한 주도 힘차게 바이바이.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우와, 달이다! 우와, 바다다! 조제는 너무 좋아서 숨을 헐떡이며 외친다. 조제는 금방 호흡이 가빠진다. 너무 웃거나 센 바람을 맞으면 호흡곤란에 빠지기 십상이다. 호흡할 공기를 빼앗겨버리는 것 같다. 아마도 하반신 마비와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 어릴 적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뇌성마비 특유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의사도 있어서 결국 원인도 모른 채 조제는 뇌성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다. 벌써 25살이나 되었다. 조제는 맞바람을 맞아 숨이 막히는 통에 자신은 큰 소리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소리가 바람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조제, 창문 닫아! 또 숨이 막히잖아! 츠네오가 그렇게 말하자 조제는 서둘러 버튼을 눌러 창문을 올린다. 이전에 빌린 차는 창문을 닫으려면 핸들을 돌려야 했다. 불편한 자세가 조제의 몸에는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버튼 하나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차로 빌렸다. 조제는 버튼만 누르면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재미있다면서 꼭 2-3번은 반복한다. 그걸로 장난치면 안 돼, 바보. 츠네오가 들썩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조제가 만족스럽게 말하자 츠네오는 더 편리한 차도 있대. 아니, 이 여행을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멋진 경치 정말 처음이야. 나도 여긴 처음이야. 자기가 처음인 거하고 내가 처음인 거하고는 질이 달라. 내가 처음이라는 건 내용이 더 알차다고. 나, 바다, 이걸 2번째야. 까불지 마. 신혼여행은 처음이잖아, 둘 다. 조제, 누구랑 여행해 본 적 있어? 상상에 맡길게. 난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 같은 관리인하고는 달라. 치. 조제가 츠네오를 관리인이라 부르는 건 특별히 기분이 좋을 때뿐이다. 언젠가 외출하기 전에 츠네오가 잠깐 기다려 하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다. 조제는 기다리기가 지겨운지 문 바깥에서 하지마! 오줌 누지 마! 건방져! 빨리 나와! 츠네는 볼일을 보면서 무슨 말버릇이 그래? 지금 남편에게 뭐라는 거야? 남편하고 달라. 그럼 뭔데? 관리인이잖아, 자기. 조제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관리인이라고 불렀다가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 후로는 츠네오를 관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츠네오도 때에 따라서는 관리인의 견해로는 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츠네오는 무슨 일에든 금방 익숙해지는 수능적인 남자로 아내 이름도 어느새 그녀가 원하는 대로 조제라고 불러주었다. 언젠가 갑자기 조제가 나 말이야. 지금부터 내 이름 조제로 할래. 왜 네가 조제야? 츠네오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유는 없어. 그냥 조제가 내게 꼭 어울리니까. 구미코라는 내 이름 이제부터 안 쓸래.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바꾸면 안 돼. 시청에서 허락해주지 않을걸? 시청 따위가 아무렴 어때? 내가 그냥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기 앞으로 조제라고 안 부르면 대답하지 않을 거야. 츠네오는 슬그머니 그 이름을 지은 연유를 물어보았다. 소설을 좋아하는 조제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수뇌부인 문고에서 소설을 자주 빌려 읽는데 장리는 무료. 프랑스와즈 4강의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추리소설인 줄 알고 빌렸는데 읽어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몇 권이나 빌려보게 되었다.
그 프랑스와즈라는 여류 작가는 소설 속 여주인공의 이름을 조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제는 이 작가의 소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야마무라 구미코라는 이름보다 야마무라 조제가 훨씬 더 멋있어 보였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조제라는 이름이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했다. 좋은 일이란 그녀 앞에 츠네오가 나타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츠네오는 조제라니 참 이상한 이름이야 라고 말했지만 어느새 그 이름에 감화되어 어이 조제! 하고 부르게 되었다. 조제는 텔레비전에서 본 가수의 몸짓이나 표정에 영향을 받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이름까지 다른 데서 영향을 받긴 처음이다. 조제는 나라고 할 때 아이처럼 콧소리를 낸다.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 온 애가 3살 적에 그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 조제는 그 코맹맹이 같은 발음 때문에 아버지와 여자가 그 아이를 귀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14살이던 조제도 그때부터 나라고 말할 때 콧소리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는 몸으로 생리가 시작되어 몸을 제대로 주체하기 힘들어진 조제를 여자는 귀찮다고 시설에 넣고 말았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얼굴도 내보이지 않게 됐다. 결국 조제에게 남은 것은 콧소리가 섞인 이상한 나라는 발음뿐이었다. 어머니는 조제가 아기 쪽에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조제는 17살 때 친할머니에게 보내져 교회에 있는 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할머니는 조제를 귀여워해 주었지만 휠체어 탄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걸 싫어해서 밤에만 외출을 허락했다. 뒷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긴 하지만 힘이 달린 할머니는 휠체어를 잘 밀 수 없었다. 그래도 조제는 봄이나 여름날 밤에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와 같이 나갔다가 아직 문이 열린 담배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잠깐 기다려 하고 할머니는 휠체어를 멈추고 그 가게에 뭔가를 사러 갔다.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 경사가 진 위치였다. 한쪽 편으로 길게 담이 둘러쳐진 집 옆이었는데 나무들 때문에 어두웠다. 아버지에게 장기를 배운 조제는 아버지와 자주 장기를 뒀다. 아버지가 회사에 가 있을 동안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듣곤 하다가 진짜 야구 시합을 보고 싶다고 때를 써서 아버지 등에 엎여 야구장을 찾기도 했다. 갑자원 구장에서 나중에 유명한 프로선수가 된 무라야마 투수를 보았다. 좋아하는 요시다 유격수를 본 것도 그때였다. 조제는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본 시합이나 라디오에서 들은 시합들을 아버지와 한 번 보았던 경기와 마구 뒤섞어서 기억의 선반에 진열시켜 두었다. 후반에 비가 내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업은 채 재킷을 벗어서 나를 덮어주었어. 조제는 츠네오에게 그런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시설의 로비에서 텔레비전으로 시합을 보았고 화면에 비친 관중들이 소나기가 오자 머리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거나 상의를 벗어서 뒤집어 쓰기도 하는 광경을 보았을 따름이다.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몇 년이 지난 후 기억 속에서 아버지와 보았던 시합과 마구 섞어버린 것이다. 우리 아빤 말이야 정말 자상해.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다 들어줬으니까 하고 조제는 거만을 떨지만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왜 구미장을 시설에 넣었어? 하고 농담으로 츠네오가 물으며 시끄러 이 멍청이. 빨리 죽어버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조제는 그런 말을 들으면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화를 내기 때문에 츠네오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츠네오는 뭔가를 깨달았다. 조제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의 바람이며 꿈이라는 것을. 그것은 현실과는 다른 차원으로 엄연히 조제의 가슴속에 존재하는 것임을. 할머니와 조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가지만 가난한 대학생인 츠네오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주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츠네오는 늘 인스턴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그런 츠네오에게 할머니가 손수 지어주는 저녁은 너무 맛있었다. 곤약과 시금치 무침에다 된장국 아니면 오징어 다리에 무조림 같은 노인 반찬뿐이었지만 츠네오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맛있는 식사였는지 모른다. 츠네오의 발길이 외롭게 살아가는 조제네 집으로 향하는 날이 많아졌다. 츠네오는 그 후로도 조제와 같이 살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지만 호적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피로연도 하지 않았고 츠네오의 가족 친지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종이 상자 속에 담긴 할머니의 유골도 여전히 그대로다. 춘혜호는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을 들여 간을 잘 맞춘 음식을 춘혜호에게 먹이고 천천히 세탁을 해서 춘혜호에게 늘 깨끗한 옷을 입힌다. 아껴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 여행도 떠난다. 우리는 죽은 거야. 죽은 존재가 된 거야. 죽은 존재란 사체다. 물고기 같은 춘혜호와 조제의 모습에 조제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춘혜호가 언제 조제 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곁에 있는 한 행복하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제는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늘 죽음과 같은 말로 여긴다. 완전 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 자체다. 우린 물고기야. 죽어버린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 조제는 행복하다. 조제는 춘혜호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깍지 끼고 몸을 맡기고 인형처럼 가늘고 아름답고 힘없는 두 다리를 나란히 한 채 편안히 잠들어 있다.